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한양의 밤. 한때 정승 판서들도 우러러보던 명망 높은 가문의 여인이 차디찬 눈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양반과 여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길한 노란 수건이 질질 끌리듯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한 사내가 딸의 눈물을 안주 삼아 마지막 술잔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이면 동생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인의 흐느낌 섞인 물음의 사내는 대답 대신 핏발선 눈으로 은화 30냥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30냥의 은화가 훗날 한 남자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고,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노란 수건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깃발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대체 이 비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저심리 끝자락, 가난한 이들의 신음이 서린 피란골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서슬퍼런 서리가 내려앉고, 매서운 칼바람은 낡은 초가벽을 뚫고 들어와 아이들의 여린 살결을 핥히어 대던 밤이었습니다. 한때 사헌부의 하급 관리로 이름께나 날리며 빳빳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던 서세무는 이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몰골로 장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끝은 지독한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랐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며 누군가를 찾는 듯 연신 두리번거렸습니다. 세무는 품 안에서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헌부에 재직하던 시절 병든 아내를 위해 무리를 했어서 장만해 주었던 푸른 빛깔의 비단 목도리였습니다. 비록 세월의 때가 묻고 오리 풀린 곳이 군데군데 보였으나 그것은 세문의 집안에 남은 마지막 양반의 자존심이자 아내의 목숨줄과도 같은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독에 빠진 사내에게 아내의 기침 소리보다 무서운 것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근처 전당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게, 이보게나. 이것이 보통 비단인 줄 아는가? 사헌부 나리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귀한 물건이라네. 그러니 딱 2푼만 더 얹어주게나. 전당포 주인의 냉소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목도리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던져준 엽전 몇 푼을 움켜쥔 그의 손은 기쁨인지 추위인지 모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주막으로 달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대신 차가운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했습니다. 목젖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기운에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세문의 모습은 가엾다기보다 차라리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소희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삭바느질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늘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수십 번도 더 찔려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마른 기침 소리와 굶주림에 지쳐 잠든 동생들의 가쁜 숨소리가 소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간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귀에서 바지를 줍던 노파가 소희의 집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달이 산마루에 걸렸을 무렵이었습니다. 노파는 안쓰러운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셈이냐? 사람은 살고 봐야지 않겠니? 저기 도성 안기방 뒤편에 가면 얼굴을 가리고 잠깐만 고생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더라. 노파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노란 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란골 사람들에게는 금기이자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움켜쥐는 생존의 동아줄이기도 했습니다. 소희는 그 노란 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청순했던 그녀의 눈동자의 절망과 결심이 교차하며 묘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무는 주막에서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떠벌리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소희의 손은 떨림을 멈추고 천천히 노란 수건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소희의 손은 떨림을 멈추고 천천히 노란 수건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세무는 사은의 말은커녕 마당에 서 있는 소희를 보자마자 혀 꼬부라진 소리로 고함부터 내질렀습니다. 이년아, 아비가 들어왔는데 마중도 없느냐? 어디서 감히 눈을 부라리고 있어. 세무는 소희의 어깨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고 아내의 신음은 낮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세무는 아내의 목줄기 근처가 허전한 것을 보자마자 제 발 저린 도둑처럼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비단 목도리는 어디 갔느냐? 내년이 몰래 내다 판 것이냐? 소희는 아버지가 아내의 마지막 유산까지 술값으로 탕진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 구석에서 낡은 노란 수건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건 술이 아니라 돈입니다. 소희의 싸늘한 목소리에 세무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자학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난단 말이냐? 이 몰락한 가문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날 밤 소희는 결심한 듯 머리에 노란 수건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것은 천한 일을 하는 여인들의 표식이자 한 번 발을 들이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안개를 헤치고 도서 안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달식이라는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관리하는 기방의 은밀한 후원이었습니다. 소희가 그곳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모욕을 견뎠는지는 오직 밤하늘의 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품 안에 묵직한 주머니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은화 30냥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선 소희는 술에서 덜 깬 아비의 머리맡에 그 돈주머니를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니 약값을 하시고 동생들 쌀을 사십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 술을 드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소희의 눈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세무는 은화 30냥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은전을 만져보던 그는 문득 소희의 머리에 감긴 노란 수건을 보았습니다. 전직 사헌부 설이었던 그가 그 수건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는 그 사실을 직시하는 대신 다시 눈을 감고 술병을 더듬었습니다.
오냐, 어디서 났든. 무슨 상관이냐. 일단 돈이 생겼으니 장땡이지.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세무는 장터에서 노파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서나린의 딸이 노란 수건을 썼다지 뭐야? 그 예쁜 내가 어쩌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섞인 시선이 세문의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비로서의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양반의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세문은 장터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헌부 나린의 딸이 몸을 팔아 아비, 술값을 댔다니. 세상에 이런 말세가 있나. 양반 임내하더니 결국 제 자식을 사지로 밀어 넣었구먼.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세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피란골,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소희가 우물가했어.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으며 노란 수건을 빨고 있었습니다. 붉게 튼 그녀의 손등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세문은 전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구석에 놓인 술병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생명수처럼 여겼을 술이었으나 지금 그 술병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세문은 절규하며 술병을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편 소리와 함께 고약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소희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이 아비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소희는 그런 아비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매질보다 세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세문은 그날 밤새도록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그때 묻은 도포를 정성껏 빨아입고는 예전에 모시던 사헌부 시절의 상관 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박 대감은 몰락한 세문의 몰골을 보며 혀를 찼으나 피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그의 간절함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세문은 도성 안 작은 관청의 말단 서리 자리를 하나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예전의 지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자리였으나 세문에게는 그것이 딸의 노란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첫 출근길 세문은 피란골 어귀에서 길을 막아선 한 기인을 만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눈을 감고 앉아있던 눈먼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는 세문의 발소리만 듣고도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업보라는 것은 물로 씻기지 않는 법이지요. 제 몸을 태워 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끝이 보이는 법입니다. 세문은 기분 나쁜 예언을 뒤로하고 관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리로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젊은 관원들의 무시와 과중한 업무가 쏟아졌지만 세문은 술 생각조차 잊은 채 장부 정리에 매달렸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장부를 단 몇 시간 만에 정리해내는 그의 능력에 관청 사람들도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세무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땀방울이 서린 첫 월급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쌀 3가마와 고기 1근을 샀고, 그리고 시장 구석 장신구 점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소희의 머리에 묶인 노란 수건을 대신할 눈부시게 고운 분홍빛 비단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댕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내 딸에게 이 댕기를 메어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환희에 저저집으로 향하던 세문의 코끝에 지독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길가 주막에서 풍겨 나오는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막걸리 냄새였습니다. 세문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한 달간 억눌러왔던 갈증이 괴물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잔만, 딱 한 잔이면 이 피로가 가실 텐데. 악마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세문의 손에 쥐어진 비단댕기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소희의 눈물 젖은 얼굴과 주막에서 풍겨나오는 누룩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막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주막 문이 열리며 예전 술동무였던 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이, 서날이 아니신가? 자네 죽었다는 소문이 돌더니 이런 데서서 서리 노릇이나 하고 있었나? 그들의 비아냥 섞인 웃음소리가 세문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세문의 손에 들린 쌀자루와 비단댕기를 보더니 억지로 그를 주막 평상으로 끌어앉혔습니다. 첫 월급을 탔으며 고수레라도 해야지. 사람이 박하게 그냥 가면 쓰나. 딱 한 잔만 하세. 자네의 새 출발을 위해서 말이야. 그 딱 한 잔이 문제였습니다. 사발에 가득 담긴 막걸리가 그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한 달 동안 쌓아 올린 인내의 둑이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세문의 앞에는 빈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샀던 쌀 3가마는 술값으로 저당 잡혔고 소희에게 주려던 분홍댕기는 어느새 술꾼들의 노랫가락 장단에 휘둘려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 고삐가 풀린 세문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대신 도박판을 전전하며 월급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닷새가 넘도록 행방불명된 채 인사불성이 되어 피란골 골목에 쓰러져 있던 그를 깨운 것은 살갗을 애는 듯한 겨울비였습니다. 갈증과 숙취에 허덕이던 세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돈을 구하기 위해, 아니 술 한 모금을 얻어 마시기 위해 소희가 있다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성 안 외진 기방의 뒤뜰 노란 수건을 쓴 여인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는 그곳에 세문이 나타났습니다. 뗏물 흐르는 도포를 걸치고 눈이 뒤집힌 사내의 등장에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문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치마 아래 노란 수건을 두르고 손님을 기다리던 소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좀 있느냐? 아비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딱 한 푼만 다오.
세무는 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보게. 제 딸이 몸 파는 곳까지 와서 술값을 구걸하는 아비라니. 조선 천지에 저런 인간 말종이 또 있을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푼돈 몇 푼을 꺼내 아비의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모욕을 견디며 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세무는 그 돈을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톱 밑에 낀 흙먼지와 그 위로 떨어진 소희의 차가운 눈물 자국을 말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주막 평상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그리고 자신 때문에 노란 수건을 벗지 못하는 딸의 운명이 비로소 그의 흐릿한 정신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세문이 푼 돈을 챙겨 달아난 뒤 피란골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나린의 딸이 도성 안 기방의 비밀 통로에서 노란 수건을 쓰고 외지인들을 상대한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한때 사원부의 하급 관리였던 세문의 마지막 자존심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어 길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우리 동네에서 당장 꺼져라.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세문의 집으로 몰려와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낡은 창호지가 찢어지고 마당에는 깨진 기와장과 오물이 투척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골골대던 계모는 이 충격에 각혈하며 쓰러졌고 어린 동생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그날 밤, 세무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마당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희의 절규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문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계모는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파들거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겠구나. 그것은 계모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세무는 문간에서 그 내용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소희는 세문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세문이 사원부, 서리로 일하던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동료의 핏덩이 딸을 거두어 제 자식처럼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세문은 술에 빠져 살면서도 그 비밀만큼은 소희가 상처받을까봐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소희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비록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너를 살리려고 제 관직과 명예를 다 걸었었다. 너는 이 가문의 딸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 같은 은인의 자식이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문가에 서 있는 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아비, 아니 자신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한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이 비로소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문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빗속으로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내가 은인의 자식을,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노란 수건에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단 말이냐?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조달식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세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아리,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지. 딸녀는 내가 데려갈 테니 자네는 이 서류에 서명이나 하게. 조달식이 내민 것은 세문이 근무하던 관청의 공남미를 횡령했다는 가짜 장부였습니다. 그는 세문을 함정에 빠뜨려 소희를 영원히 자신의 놀이개로 삼으려 획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문은 빗물에 젖은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술꾼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진실을 쫓던 사원부 서리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조달식,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건드리고도 내 놈이 무사할 줄 알았느냐. 세문은 장부를 품속 깊이 감춘 채 포구가 쏟아지는 도서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구는 멈출 줄 모르고 쏟아졌고 세문의 발걸음은 진흙탕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조달식의 하수인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관청의 장부를 훔친 도둑놈이다. 그들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섞여 피란골의 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세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의 장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문이 관청에서 일하며 몰래 기록해두었던 조달식과 권력자들이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진짜 비리 장부였습니다. 이놈들아, 내 목숨은 가져가도 이 장부는 못 가져간다. 세문은 도성 안 포도청을 향해 사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망가진 그의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무거웠고 시야는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후 거대한 마차의 불빛이 나타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도성 안세도가의 마차가 급한 전가를 바꾸고 속력을 내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마차 소리와 말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세문은 피할 겨를도 없이 마차의 육중한 바퀴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양반가의 하인들은 쓰러진 세문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웬 미친 주정뱅이가 길을 막고 지랄이야. 야, 죽었는지 확인해봐. 피가 빗물과 섞여 길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문은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으나 의식만은 기적처럼 또렷해졌습니다. 멀리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세문은 입안 가득 고인 피를 삼키며 눈을 떴습니다. 조달식의 하수인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품 안의 장부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기적인 야간 순찰을 돌던 포도대장의 행렬이 사고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조달식의 하수인들은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세문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어 포도대장의 장화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쏟아져 나왔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 장부를 보셔야 합니다. 제 딸의 노란 수건을 벗겨줄 유일한. 세무는 품 안에서 피로 얼룩진 장부를 꺼내 포도대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부의 첫 장에는 조달식이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과 뇌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장부를 펼쳐보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정뱅이의 횡설수설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목숨을 바쳐 증명하려 한 거대한 악의 실체였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소희는 머리에 감긴 노란 수건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 도성으로 향하던 소희의 눈에 수많은 횃불에 둘러싸인 채 길바닥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포도대장은 비에 젖은 장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조달식이 한양의 고관대작들과 결탁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피란골 같은 빈민가의 여인들을 협박해 기방으로 팔아넘긴 추악한 범죄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문이 서리 자리에 앉아 죽어라 장부를 파고들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고 딸을 옥죄는 거대한 사슬의 몸통을 끊어내기 위해 이 증거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복에 정신 차리게. 이 장부가 사실인가? 포도대장이 외쳤으나 세문의 호흡은 이미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횃불 사이를 헤치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화려하지만 찢겨나간 치마, 그리고 목에 걸린 채 펄럭이는 노란 수건.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피칠갑이 된 아비의 곁으로 달려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눈을 뜨세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소희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백성들과 소문을 듣고 달려온 피란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포도대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소희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피를 토하는 고해성사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아이의 목에 걸린 노란 수건은 저 아이의 죄가 아닙니다. 술에 미친 이 아비의 죄이고 저기 서 있는 조달식 같은 악마들의 탐욕이 만든 낙인입니다. 내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세문의 외침에 구경하던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정뱅이라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가 피로써 내려간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도망치려던 조달식이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조달식은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미친놈입니다. 저 장부는 가짜요. 하지만 포도대장은 세문이 건넨 장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기 적힌 인장과 서명은 조달식 너의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서나리가 목숨을 걸고 증언한 이 피에
기록을 누가 부정하겠느냐? 여보라, 저 간악한 조달식을 즉시 포박하고 그와 결탁한 자들을 모두 추포하라. 관청의 정적을 깨는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억눌렸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를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세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소희의 목에 걸린 노란 수건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이제는 이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 너는 누구보다 고귀한 내 딸이다. 세무는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핏기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소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의원을 부르라 호통치고 포졸들이 조달식을 끌고 가며 아수라장이 된 그 길바닥에서 오직 부녀의 공간만이 정적에 휩싸인 듯 고요했습니다. 세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비에 젖어 눅눅해진 분홍빛 비단댕기가 그의 손끝에 걸려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 머리에 메어주고 싶었다. 노란 수건이 아니라 이 고운 댕기를. 소희는 아버지가 내민 핏자국 낭자한 비단댕기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을 얻어받은 첫 월급을 술로 탕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사실 아버지는 자신을 노리는 조달식의 감시를 피하려고 일부러 술 취한 망나니 흉내를 내며 그들의 장부를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모든 멸시를 뒤집어 쓰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포도대장이 다가와 세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아리, 그대의 공이 크오. 이 장부라면 조달식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대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소희 양에게 큰 보상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오. 조금만 버티시오. 그러나 세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소희야, 그 돈을 받지 마라. 조달식의 추악한 돈으로 가문을 일으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돈은 억울하게 눈물 흘린 피한골 사람들에게 돌려주거라. 이 아비가 바라는 것은 내가 가난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몰락한 양반의 마지막 고집이자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세무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이득 대신 정예를 선택했고 딸에게는 부귀영화 대신 당당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들이 주는 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문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으나 소희의 머리에서 풀려나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노란 수건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은인의 딸이자 자신의 딸인 소희를 온전한 빛의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차디찬 빗줄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새벽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서세문, 한때 술독에 빠져 살던 주정뱅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는 그렇게 딸의 품 안에서 가장 고결한 아비의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지켜낸 것은 한 권의 장부가 아니라 한 여인의 짓밟혔던 존엄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란골에 지독했던 가난과 서러운 눈물도 흐르는 세월 속으로 잦아들고 어느덧 한양 도성밖 언덕 위에는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감돌았습니다. 세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지켜냈던 진실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달식의 재산은 그의 유언대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돌아갔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들의 이름도 하나둘씩 복권되었습니다. 양지 바른 산자락 세문이 잠든 작은 무덤가에 한 여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기방의 노란 수건이 아니라 단정하고 고운 옷차림을 한 소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단단하고 평온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남긴 가르침대로 화려한 보상 대신 작지만 당당한 일상을 일구며 동생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해주었던 이제는 색이 바랜 분홍빛 비단댕기를 꺼내 무덤 옆 매화나무 가지에 정성스럽게 묶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댕기는 마치 세문에 못다 한 말들을 전하는 듯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술 냄새와 멸시 대신 자신을 향한 아비의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사랑을 비로소 온전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곳에서 술 대신 향기로운 차 한 잔 드시며 편히 쉬고 계신가요? 소희의 나지막한 물음에 매화꽃이 피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세문을 주정뱅이가 아닌 딸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던진 참된 아비로 기억했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의 눈물로 씻기고 인간의 진정한 참회는 죽음보다 깊은 여운을 남긴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는 듯한 꽃비 속에서 소희는 이제 머리에 노란 수건 대신 하얀 댕기를 단정히 메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 발자국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당당하고 아름다운 새 삶의 꽃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